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911에 앰뷸런스를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빅토리아 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담은 경찰의 보디캠 영상까지 공개가 돼 경찰의 과실이 명확해 보이지만 아직 어떤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인 단체들은 지난 수요일 포트리타운을 찾아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타운홀 앞에서 경찰의 총격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한인 여성 빅토리아의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한인 단체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오늘 시위는 뉴욕 한인회가 주도하고 뉴욕 지역 다수의 한인 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은 병원에 가기 위해 앰뷸런스를 요청한 빅토리아가 경찰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며 조속한 사건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시위 현장에는 사망한 빅토리아 씨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포트리 시장에게 당시 출동한 경찰은 빅토리아를 마치 테러범 진압하듯이 총격을 가했다며 911 신고가 출동한 경찰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경찰이 마치 테러범을 진압하듯 행동을 해서 이렇게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911 콜이 출동 경찰한테 어떻게 전달이 돼서 이런 일이 이르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시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 어떤 조치와 징계가 내려졌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트리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f you're not capable of doing the job, right thing, you should resign. Okay, let's say mayor resign. Yes, mayor resign. 한편 뉴저지 지역 한인 단체들은 오는 12일 사망한 빅토리아의 생일을 맞아 추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추석잔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연예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우리 전통 음식 등 먹거리까지 지난 수개월 동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행사 기간 내내 내린 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 리지필드팍에 위치한 뉴 오버팩 공원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추석잔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오전부터 잔뜩 흐린 날씨에 비까지 내리다 말다를 반복했지만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열린 개회식 행사에는 뉴저지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단상에 올라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뉴저지 추석 대잔치는 매년 열리며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은 부스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각종 이벤트에 함께했고 무대에는 우리 전통 무용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연출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열린 연예인 공연은 흐린 날씨에도 함께해준 한인들의 엄청난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 SES의 바다는 1시간가량 이어진 무대에서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며 행사장을 찾은 한인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 인구가 20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민 인구가 늘어나고 남북 국경을 넘은 망명 신청자도 증가한 데 따른 결과로 파악됩니다. 다만 한인 이민 인구는 갈수록 감소해 전체 한인 인구 중 이민자 비율이 50%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센서스국 데이터를 분석,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4,780만 명으로 2022년 4,620만 명 대비 160만 명 늘었습니다. 이민자 중 77%가 합법적 거주자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미국 인구 3억 3,491만 5천 명 중 이민자 비율은 14.3%입니다. 1970년 당시 이민자 비율 4.7%와 비교하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민자 중엔 멕시코 출신이 1090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도 290만 명, 중국 240만 명, 필리핀 210만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안 이민자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중남미 출신 신규 이민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자 역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0년 한인 이민자 인구는 총 110만 1,509명으로 집계됐지만 2015년엔 106만 7,551명, 2022년 106만 6,967명, 지난해에는 103만 7,029명으로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인 이민자 중 시민권자는 71만 4,750명이었으며 비시민권자는 32만 2,279명입니다. 여성 비율이 58.3%로 남성을 크게 앞질렀으며 한국 출신 불법 체류 이민자는 약 11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에서 한국 재외국민 28명이 살해되는 등 모두 839명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13,129명의 한국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별 재외국민 범죄 피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839건이 발생해 스페인 1,450건, 이탈리아 1,172건, 프랑스 1,120건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대상 살인사건은 28건으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재외국민 대상 살인사건이 77건인데 이 중에서 약 36%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범죄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살인 28건, 강도 34건, 절도 494건, 강간 및 강제추행 17건, 납치 감금 8건, 폭행 상해 협박 134건, 사기 121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 등 혐오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재외 공간에 신고 및 접수된 혐오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발생한 혐오 범죄는 독일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은 15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 36개 항만 노동자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공급망 붕괴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됩니다. 백악관은 항만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파업에 공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테프트-하틀리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동부지역 항만 노동자 4만 5천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오늘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의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파업은 단체 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폭은 조합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항만 자동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인 미국해양협회는 노조에 임금을 50% 가까이 올려주겠다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부지역 항만 노동자들이 동시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이번 파업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인근의 항구에서 하역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만 10만 개에 달합니다.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의 흐름이 중단될 경우 해상 운임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이번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하루 최대 50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백악관도 항만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에 따른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자신의 메시지를 양측에 직접 전달하도록 담당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변경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 한인 시니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홈케어 업계는 주 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한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어제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할 회사로 조지아주 기반의 퍼블릭 파트너십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현재 700여 개 홈케어 관련 업체가 재정 중개자라는 이름으로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한 업체로 줄인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싶은 시니어가 현재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개업체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 정부가 지정한 업체만 이용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지역별 파트너 30곳을 선정해 하청을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전체 리스트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정책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홈케어 업체는 물론 시니어, 장애인 옹호단체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센터는 업체 한 곳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어렵고 언어 장벽이나 이동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홈케어 관계자는 지금은 가까운 홈케어 업체를 찾아 질문도 하고 도움도 받는데 이런 곳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주 정부에선 전화 상담이나 통역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주 홈케어 업체들은 주 정부의 프로그램 변경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달 마감된 푸드스탬프로 불리는 EBT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 보상 신청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현재 연방 하원에서 발의된 2025 세출 심의 및 기타 시한 연장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홍수 피해 지원을 비롯한 SNAP, WIC, TANF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의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EBT 카드 사기 피해 보상 지원법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피해 사례는 지금도 접수 가능하지만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례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뉴욕시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푸드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혜택을 도난당하면 생존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며 연방의회에서 이 같은 심각성을 고려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심에 넘쳐나는 쥐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 의회가 쥐에게 피임약을 살포해 개체 수의 증가를 막는 시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라페스트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입니다. 피임약 살포 계획은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뉴욕의 명물 수리부엉이 플라코의 부검 결과 쥐약을 섭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대부분 시민들이 쥐를 공공의 적 1호로 꼽을 만큼 기피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느새 오랜 이웃이 된 쥐를 도시의 상징으로 여기는 등 애증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뉴욕은 거리와 지하철에 몰려다니는 쥐떼를 구경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을 만큼 쥐가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